예,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부동산 문제, 대선을 뒤흔들 결과적으로는 음. 대선을 뒤흔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정부, 그러나 과연 이게 다른 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12번째 방송입니다. 자, 제 앞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예. 3시간 자고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온 그래서 힘이 없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윤석열 씨가 바라는 그런 상이네요, 보니까. 맞아요. 일주일에 120시간이라고. 며칠 이렇게 살면은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빠요, 근데? 새벽에 좀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좀 많았어요. 아,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 아, 나 또 고생했다는 얘기를 또 내가 또 눈치도 없이 윤석열을 그냥 확 치환시켰네. 여러분 예뻐해 주세요. 그냥 돈도 못 벌면서 그냥 개고생 하는 줄 알았지 또. 아닙니다. 최저시급도 뭐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야, 세상 그러면 착취가 엄청 많아질 텐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요. 자, 이번 주에도 부동산 이야기들 할 게 많아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에 이제 정치 이슈까지 접목된 네.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건. 네. 목포 구도심을 살리자. 맞습니다. 나는 파파미 같은 운동을 네. 부동산 투기로 지원시켰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처음. 네. 예. 우리 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사건이라고 명명됐었던 그 사건. 2심 선고가 나왔어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그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저는 2019년 당시의 기억이 이렇게 스치더라고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당시에 언론기고 등으로 손혜원 당시 의원을 변호한 거의 유일한 도시재생 전문가가 저였거든요. 이 당시에 좀 저 많이 외로웠었는데 이렇게 2심 선고 보면서 좀 그래도 뭐랄까요? 응어리가 조금 쉽게 내려갔다고 할까요? 예. 근데 네. 그 손혜원 의원을 혼자 방어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혼자 도시재생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 중에서? 네. 그렇게 외로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네. 우리 쪽에서는 네. 제가 또 이 사건의 발단의 시발점인 사람이잖아요. 그 손혜원 의원 토크 콘서트가 이 SBS 끝까지 판다보다 한 1년 4개월 앞서서 목포 도시재생 관련한 토크 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나중에 1년 몇 개월 후에 SBS가 부동산 투기로 보도를 할 때 깜짝 놀라서 열심히 방어했단 바로. 그 진짜 웃기네요. 지금 법원 논리에 따르면은요. 그때 그 방송만 가져가서 보여줬으면은 이거 바로 무죄가 나올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네. 그때 주제는 박주민, 손혜원 나오는 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주제였었는데 네. 그 토크 콘서트에서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뭐였었냐면 네. 목포 내려갔더니 네. 정말로 그 문화재로 뭔가 만들 만한 곳이 되게 많더라.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도심이 공동화돼서 신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철거의 위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이 내려가서 이 도시를 재생하는데 한번 힘을 보태보지 않겠냐 이런 요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잊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SBS가 8시 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해서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상황을 그래가지고 너무 뭐랄까요 우리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네. 부동산 투기할 사람이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그 좋은 곳이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한번 꼭 아파트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한 방송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뭐 정권 이제 재창출하려고 이런 주제로 방송 많이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직접 몇 번 들은 사람으로서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황당하셨겠네요. 지금 딱 법원 논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 비밀 문서라고 했었던 그 문서 전에 이미 그곳에서 주택들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이미 관심이 있었다. 이건잖아요. 지금 그것만 딱 가져오면은 바로 무죄가 되는 건데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왜 외롭다고 했었냐면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공약,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 중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었는데요. 음. 서울시 사업을 이제 전국화 시킨 거죠. 그러면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도시 문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문가로 편입됐는데, 저도 그 사회에 껴 있었어요. 그 전문가 그룹 안에.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은 보면은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비겁한 지식인들 많어.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네, 저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비겁하냐고 했어요. 딱 그 표현 썼어요. 왜 그렇게 비겁하게 구시냐고. 우린 딱 보면은 이거 알지 않냐고 얘기합시다 했는데 다 숨으셨고, 그래서 뭐 저 혼자 어쩔 수 없이 기고문하고, 지금 보면은 더 스쿠프라고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제 주간지입니다. 경제, 시사경제 주간지인데, 그 당시에 제가 뭘 했냐면 기자들한테, 아는 기자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야, 구본기 소장 용감했구나. 자기 이름 딱 걸고. 네. 검찰이 무지한. 네, 그 검찰 출신이 지금 보니까 무지, 무능, 무당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전 이때 알았어요. 검찰들 수준을 진짜. 어. 진짜 저 좀 인터뷰해달라 그랬어요. 제발 나 좀 인터뷰해줘라. 이거 보면은 완전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면서 기자들 다 전화해서 인터뷰해달라고 하고 기고문 쓰고 막 이랬었는데요. 어쨌든 이거 브리핑을 제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잊으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25일이죠. 25일에 그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잖아요. 지금 항소심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원래 선고받았었는데, 그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비밀 자료를 이용했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명의신탁, 실제로는 당신 재산 아니냐, 이거 조카에게 사줬지만,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끝까지 판단하든지 모든 곳에서 한 건 손혜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었잖아요. 1번이었어요. 비밀 자료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이게 부패방지법 위반을 했다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도시재생 전문가가 봤을 때는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는 이게 2015년 5월에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이게 법원 판단도 사실 웃겨요. 이따가 왜 웃긴지를 설명드릴게요. 그 자료가 법원은 지금 2심에서 그게 비밀 자료라고는 인정했어요. 그게 비밀 자료는 맞는데, 근데 보니까 손혜원 당신이 이 비밀 자료를 2017년 5월에 입수하기 전에 이미 손소영 씨라는 당신의 조카한테 집을 3채나 사줬다. 그래서 당신은 이 비밀 자료를 이용해서 여기에 투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 전부터 이곳에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비밀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무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열받는 게, 네. 비밀 자료를 이용했든 뭘 했든 상관없이 네. 또 그걸로 번 이득이 또 뭐 어마어마하게 저쪽 사람들 박덕흠이나 네.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는 이득도 사실상 크게 없고, 네. 요거를 부동산 투기로 엮어서 재판을 3년씩 받게 만드는 건 정상이 아니다 진짜. 이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손혜원이 29일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풀어드릴 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그래 비밀 자료라고 하더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비밀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거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이게 비밀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 말이 맞아요. 이건 비밀 자료일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런지는 명확한 논리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당시에 많이 외로웠었던 게, 이 당시가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검찰 출입을 하잖아요. 사회부 기자들 한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던 시기였는데, 제발 공부들 좀 하라고 제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에다가 기고문을 올리면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링크들을 줄줄이 달아서 올립니다, 제가. 네. 야, 용감하셨구나. 용감한 구본기. 네. 제가 당시에 저랬습니다. 네. 그 제목은 검찰의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가 이상하다. 작은 제목은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진짜 필요한 건 이라면서 올리는데,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저걸 올리자마자 기자들한테 전화가 빗발쳐요. 도대체 이런 자료들은 다 어디서 구했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에서 맥주 먹으면서 1시간 정도 두들기니까 나오더라.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당신들. 공부 좀 해라. 기자들은 참
그 참.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검찰 출입 기자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검찰들도 이거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검찰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해병아리였으니까는요.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손혜원 의원 말이 왜 맞냐면은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비밀 자료가 왜 아닌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한테 받은 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정확하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이거는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니까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해요. 도시재생법에 그렇게 아예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해당 법률에 따르면은요 전략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이 손혜원 의원이 받은 이 자료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서요 주민이랑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게다가 그 전략계획을 또 수립하잖아요. 그렇게 듣고 수립한 후에 또 법률에 의한 겁니다. 제가 지금 법률 문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해요. 아니 이건 법적으로 뭐 범죄 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봐도 네, 손혜원 의원이 그 자료를 받은 게 5월 18일인데 주민공청회는 5월 11일에 열렸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 건 5월 18일인데 이미 알려진 내용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읽어드린 게 아주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인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요 도시재생법에서도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봤다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요 수립하기 전에도 주민들이랑 의논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립을 한 후에도 주민들한테 일정 기간 열람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사업이랑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도시재생 사업을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사람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시거든요. 네. 그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나와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국힘당 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저쪽 당이 뉴타운으로 하면서 표를 엄청나게 얻었었단 말이에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이 특히 서울시는 말도 못하게 뉴타운 지구 다 지정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다 내쫓기고 그리고 그 사업 지지부진하면서 안에서 싸움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피해를 이제 막으려고 뒷수습을 하려고 박 시장님이 서울시장 되자마자 3일 만에 발표한 게 뉴타운 출구 전략.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제대로 추진 안 되는 곳들은 될 뉴타운 사업들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뒷수습을 하신 분이 박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패러다임이 뭐가 다른 거냐면요. 기존의 도시 개발을 하는 사업들은 위에서 탑다운이었어요. 위에서 개발 계획을 갖고 밑으로 내려와서 싹 밀어버리는. 그래서 원주민들이 내쫓기고 뭐 이런 폭력 사태들이 벌어지고 하는 등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거꾸로 쓴 거예요. 버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관이 행정이 서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위로 쭉쭉쭉 올려가는 형태의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논리 안에서는 도시재생 법 안에서는 당연히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최종 하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손혜원 의원이 본 거예요. 그 안을. 그러니까 이것만 타임라인만 봐도 네. 투기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도 말씀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도 이런 주제를 정책 방송 같은 데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네.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 아파트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63빌딩 올라가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63빌딩 전망대에서 쭉 보면 유일하게 노량진 대방동 쪽만 주택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360도 나머지는 다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이라는 곳이 아파트만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강북 쪽에 쭉 올라가면 한옥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 완전히 폐허가 돼서 정말 못 쓰겠다 싶은 정도가 아니고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역사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공간에서는 아파트 짓지 말고 이거를 고쳐 쓰자.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포도 정말 딱 좋았던 거죠, 거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요. 지금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이 계획은 수립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수입한 후에도 예,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미 주민들한테 공개가 됐었던 자료를 손혜원 의원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해가지고요. 그 뭐 창성장 같은 네, 그런 거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막 네. 집값이 엄청 올라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포 같은 도시는요, 진짜 제가 예전에 취재 가서 딱 타서 택시 기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하루 일찍 왔는데 목포 어디가 좋아요? 라고 했더니 택시 기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포 사람인데 목포는 볼 거 없고요. 저희 가시면은 배 타고 제주도 갈 수 있으세요. 목포는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어요. 아, 참, 네. 여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한 1시간 정도만 차 타고 가면요. 순천 여수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자조적인 네.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네. 나는 가끔씩 그런 거 물어보시고 그동안에 목포시장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루어 짐작하거니와 건설회사 등 유치해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구도심은 공동화시키고 전혀 그런 노력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감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때 우리 토크 콘서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야 이분 아이디어 좋다고 했던 게 부동산 투기로 재판을 받게 만드는. 진짜 불법이라고 그것도. 근데 재밌는 게 다시 돌아오면 검찰이에요. 검찰이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좀 의도적인 짓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겠죠. 근데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일말에. 그런데도 검찰은 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일반인한테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자료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보안 자료는 법률 용어도 아니에요. 원래 비밀 자료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밀 자료가 아니니까 조금 자기네들끼리 좀 윤문을 본 거겠죠. 자기네들 생각이 또 그게 아니니까. 이게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일말의 근거가 있어서.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계속 이 부분이 중요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수립 전에도 일반인들한테 청취를 들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수립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닫혀요. 30일인가였잖아요 아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주민이 있었던 거예요. 목포에 마침. 그 목포에 있던 주민이 그거를 저 보고 싶습니다. 목포시에. 저 그거 못 봤는데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언젠가. 그랬더니 목포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어요. 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우리가 이미 공개한 자료는 맞는데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 데 대해선 자료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놓고 우리가 네. 구청 같은 데도 가면요.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네. 오프라인 게시판. 네. 그 게시판에 보면 구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 같은 것들을 공지를 해놓거든요. 누가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일 기간 동안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누군가가 나 못 봤으니까 보여줘. 이거 현실적으로 행정상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 철학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보여줘야 돼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취지를 생각을 하면은요. 근데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그런 부분은 목포시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간 한 달이나 줬는데 안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에 와서 그 기간 맞춰서 공개의 정보를 본 사람들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차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한을 정해놨을 때 그 기한 내에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내규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행정이 법률을 위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능동적으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취지에 맞추자면은 보여주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보여줘도 되냐면은요. 법률이 너무 엄격해요. 네. 지금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때문에 일반인이랑 손혜원 의원이 위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손혜원 의원한테는 그것을 보여줬고 일반인한테는 공개를 안 하면서 이게 보안 자료라는 논리의 일말의 논리가 됐었던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이거를 걸고 기소를 했다. 신박한 걸 찾아냈네 그럼. 네. 국회의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걸 떠나서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능동적 행정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면 그런지 기한을 정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에 가깝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다 숨었어요. 이게 왜 보여줘야 되는 건지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계속 비공개 자료라고 보안 자료라고 말하는 게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서류잖아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보다 정도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설명드릴게요. 이게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사서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아까 구조를 설명드렸잖아요. 밑에서 주민들과 지자체가 같이 행정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위로 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어디서 내려와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밑에서 계획을 짜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주민들이랑 으쌰으쌰 짜요. 서로 회의에서 짠 다음에 짠 뒤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해서 그 서류를 어떻게 하냐면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중앙정부에 신청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모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넣어가지고서 선택이 되냐 안 되냐는 중앙정부가 결정해요. 이렇게 해서 떨어진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공적 사업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문화나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끔 굳이 아파트로만 개발하지 말고 뭔가를 남기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 네. 그 결정은 정부가 한다. 정부가요. 네, 제가 정확히 타임라인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 그러면서 참조라고 하면서 제가 링크까지 걸었는데요, 당시에. 목포시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 4, 5, 3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요, 중앙정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요. 여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까 말까, 현장 실사를 올고, 그것도 1차 평가, 2차 평가까지 거쳐요. 그렇게 한 뒤에 12월 14일, 2달 뒤에 그것을 선정해요. 뽑힐지 안 뽑힐지는 전략 계획을 안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공모 신청서일 뿐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그 재개발, 네. 대표적인 뉴타운, 네. 이런 걸 하면 건설회사들 들어와서 논하고, 네. 또 그거랑 연관된 게 또 대장동이어서 대장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500억을 환수하는. 네. 근데 실제로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하면 네. 건설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지방 정부는 돈이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재 개념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보면 훼손하지 그러니까 않고 아예. 네. 그 중앙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아예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프로 이런 거 있죠. 그 악기 치는 분들 아니면 힙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회에 나가지고서 1, 2, 3등 뽑잖아요. 그러면 뭐 한 200명, 500명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897년에 네. 목포항이 개항됐는데 그 바로 목포항에 거기에 있는 거리가 네. 계속 방치돼서 지금 사실 철거 위기에 놓여서 네. 요거를 문화재로 만들자는 취지. 맞아요.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우리 계획을 짜서 자, 우리 중앙정부에 한번 요청을 해보자.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 서류가 바로 손혜원 의원이 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혜원 의원의 네. 그 안목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네. 뽑혔다고 하면 네. 분명히 굉장히 보존할 것들이 많았던 거죠. 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알고 있죠. 지금 아시겠죠? 예. 네, 손혜원 의원이 실제로 비밀 자료를 통해서 갔을 거면은요, 중앙정부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검찰이 진짜. 그런 보도도 본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으로 그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어. 맞아요. 그런 것도 막 연기를 피웠었어요, 그때.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최강 시사에 가가지고 그게 보안 자료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죄다. 이 말 뜻은 손혜원 의원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안 자료냐? 당연하겠죠. 지금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통 대표적인 게요. 윤석열 장모가 양평에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농지를 사들여요. 네. 농지를 사들인 다음에 요거를 양평 군수랑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정보를 알고 개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통제 안에 전지전능하네요. 근데 그분은 지금 아... 그런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로. 이 당시에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지금 법률부터 다 해가지고 자료 링크 다 걸어가지고 당시에 아, 싸웠었습니다. 되게 열받네. 아까 저 윤석열 장모 이야기가 더 열받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농지를 비교되죠. 사갖고 농사 지을 것도 아니면 이제 윤리수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땅을 사가지고 보상금 몇 명으로 또 돈을 얼마나 보상해줬다라고 자기 그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과 이익금을 구분해가지고 또 개발 부담금 내는데 사실은 자기한테 자기가 보상해주면서 임의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걸 파봐야 되겠네. 안중근 소장님 요즘 그거 파고 계시던데 저 좀 파야 아니,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하고 이걸 개발했을 때 집값이 뭐 수십 배 뛰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이게 뭐예요?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네. 개보수한다거나 뭐 복원한다거나 이 개념으로 갈 텐데 그럼 이건 문화재 개념으로 봐야지. 이거는 사실 세금 부분도 이런 경우에는요 세금 감면 혜택 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익 사업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두 번째를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상권 살리려고 간 거예요. 문화재 살리고 그 지역이 죽어가니까 버려져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탔는데 목포는 볼 거 없고요. 빵 하나 있대요. 빵 하나 유명한 빵집. 그거 하나 있고요. 제주도 가시래잖아요. 제주도. 거기에 빛나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비밀 문서라는 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지를 예, 이제 아셨을 거고요. 지금 법원 판단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번 봐줘도요, 진짜. 예.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가지고서 명의신탁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조카 창선장 등 운영하는 우리 그 조카 성함이 뭐였죠? 손소영님 배우인데 네, 손소영님 이분한테 증여세랑 다 내고 이분한테 해주면서 증여세랑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자녀가 없으므로 조카를 굉장히 예뻐했던 네. 바로 그런 분이라서 돈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다 보니까 자기 조카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쁘고 잘 따르는 자기 친자식 같은 조카면 네. 증여할 수 있지. 세금 안 내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다 했어. 네. 근데 그 부동산 사게 된 자금을 조카한테 줬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뭐 구입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지금 벌금 1,0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논리도 진짜 웃겨요. 자, 증여세랑 다 냈어요. 증여세랑 다 내고 봐요. 제가 고모고 조카예요. 너무 예뻐. 근데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목포가 너무 좋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서포트도 해주고 싶고 뭐 이래요. 그러면 증여세 내면서 가게 차려주는 거예요. 진짜 증여 말 그대로 증여한 거야. 너 여기서 이렇게 가게 차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발전이 되어야 되는 곳이야 문화적으로도 하면서 그냥 다 서류도 줘봐 뭐 해봐 뭐 하면서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증여세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묵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아, 나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야. 노무현 대통령한테 검찰이 만들었던 새로운 법조항이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성이 없이 그냥 친구 사이에 정치자금을 준 거야.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이 미비하던 시절 이야기죠. 그거를 포괄적 뇌물죄. 그래서 이를테면은 언젠가 그 대가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랑 아주 유사하죠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라는 게. 와 세상에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애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와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요 이 손소영님을 다 좋아해요. 제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우리 그건 거짓말 같다.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어 사람이 한 명은 싫어하겠지. 많이 좋아한다를 좀 과장되게 표현한 오케이, 겁니다. 오케이. 네. 그 제가 우리 그 성동일 하시는 우리 성수대로 우리 김성수 우리 평론가님이랑 성수대로 처음에 만들 때 같이 갔어요. 내가 손수영 씨 알아. 구소장이 부동산 전문가 이거 지금 도시생 전문가잖아. 가서 좀 봐줘. 해가지고서 아예 가서 직접 만나고 진짜 내밀한 것까지 다 취재를 하고 왔어요. 아 그때 처음 얼굴 내민 게 이 방송이었어요? 네네. 아따 우리 계열사의 이미지직이었구만. 맞습니다. 처음 분사했을 때 휴대폰 하나로 할 때 그때 가가지고서 이제 봤는데 진짜 여러분들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목포를 안 가보신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뭐 부동산 투기다 뭐다 많이 하니까. 근데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가면 지역 로컬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쁜 부티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펜션 아니면은 커피숍 이렇게 그 갤러리 같은 커피숍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예. 딱 그런 청년들이에요. 딱 손소영 씨는 딱 그러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창성장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 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명의신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젊은 분이 와서 성실하게 뭔가를 하면요. 그 지역에 계시는 상권도 다 죽어버린 상인분들은 좋아하죠, 당연히. 식당에 갔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법원 갔으니까 이제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지방 내려가면서도 서울에 살지만 고향이 지방이잖아요. 네. 근데 도심이 죽은 경우에 지방의 특색 중에 문화재도 있지만 애픈 커피숍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어디를 가나 프랜차이즈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는 경우에 예쁜 카페 하나가 그 골목을 살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카페를 보러 온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 식당을 이용하고. 맞아요.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소쿠리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힘도 보태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잘 나올 것 같고 저는 저기 차명결에도 무죄가 나올 거를 당연하다고 봐요, 저도.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종부세가 이제 계속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됐죠. 네. 당신 얼마 내야 돼? 사실은 대개의 사람들은 종부세 뉴스는 뉴스를 통해서만 보지 자기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1.7%를 위해서 언론들이 동원이 되고 우리는 상관없는데? 하니까 그 종부세가 또 너희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 같은 보도를 통해서 대선 민심을 나쁘게 하기 위한 보도가 쏟아졌죠. 난리 나죠, 진짜.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시즌이 돌아왔고 나쁜 뉴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사실 나 같은 사람도 종부세 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냥 저것을 저렇게 풀어야 되나. 와, 이재명 후보를 연합뉴스가 뭐 10주년 기념 인터뷰를 하는데 네.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야. 그 예시를 들면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인데 종부세 낼 여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아주 그게 예외의 경우잖아요. 네. 종부세 낼 정도면 굉장히 좋은 비싼 집에 살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이 1년에 또 오래 살거나 연령층이 높으면 엄청 깎아주잖아요. 지금 종부세를 80%까지 깎아줍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문제로 그런 분들은 진짜로 그러면 밥도 못 드시고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소리입니다. 이미 종부세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 부과될 거라는 예고가 나간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네, 맞습니다. 그럼 대처할 방법이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일부 극히 그걸 종부세 1.7% 중에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제로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찾아보면은. 당연히 그렇지. 네. 나는 벌이가 없는 노인인데 네. 집은 종부세 낼 정도로 잘 살아. 말도 안 그럼 되는 뭔가 소리예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 시작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종부세가 무엇인지부터 기초부터 착착착. 자, 전국에 있는 주택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인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사람별로 합산, 세대 합산이 아닙니다. 사람별로 합산을 해가지고서요. 만약에 1가구잖아요. 내가 한 채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1억, 지금 원래 9억까지였는데 공시가에서 지금 11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시세로 얼마냐면은 16억. 그러니까 나는 집 한 채 갖고 있다. 한 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낸다라고 하면은 시가로 16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데 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서초동에 무슨 그 고급 아파트인데 네. 60평대인데 실제로는 공시주택 가격이 한 15억 되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40억까지 거래된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난 하나 갖고 있다라는 사람은 11억. 그래서 그게 시세 16억을 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공시가격 6억을 공제해 줍니다. 이거는 시가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채를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공제해 주는 게 뭐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채라니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법인을 빼야 돼요. 법인을 빼잖아요. 그럼 개인은 1.7%밖에 되지 않아요. 난 놀랍더라고 이게.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주로 냈고 네. 실제로 개인이 갖고 종부세 내는 경우는 그게 1.7%밖에 안 된다. 네, 개인은 1.7%입니다.
대한민국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세액 중에서 올해 거친 세액이 5.7조 원이거든요. 그 중에 다주택자랑 법인이 내는 게 88.9%예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네. 자, 근데 올해 그 종부세 부과에서요, 특기할 만한 점이 하나 있어요. 법인 부분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법인이. 네. 법인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배경 지식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법인이 종부세를 내는 게 법인 인원은 279% 뛰었고요. 세액은요 311% 증가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제가 고생을 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자꾸 그거로 빠져나가는 꼼수를 시장들이 개발을 했다고요. 예. 이게 어떤 꼼수가 있었냐면요. 시장에서는 법인 낳기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아까 종부세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종부세를 공제할 때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공시가격 11억을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공시가격 6억을 공제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만약 2주택자예요. 그러면 저는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6억 원을 받게 되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꼼수를 부려가지고서요. 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주택자인 나는요. 11억 원. 11억 원을 공제받고요. 그리고 법인은요. 6억 원을 공제받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집을 살 땐 또 어떻게 돼요? 법인을 또 낳아요. 그렇게 해서 6억 공제를 또 받아요. 그 꼼수가 또 그렇게. 네. 또 집을 살 때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해요. 법인을 계속 설립해요. 하나 살 때마다. 네. 이렇게 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인분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올해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바지 들어가지고서 꼼수들을 거의 다 맡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정부가 네. 지금 이 지구가 끝난 것도 아닌데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실제로 저번에 말씀하고 가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그 보도된 걸 보니까 서울에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매물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 막 5천만 원 떨어지고 뭐 1억 떨어지고 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 지금 현재. 네. 어떻게 실패했다고만 말합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4주 전에 와서 말씀드렸었죠. 거래량 보면서 대세 하락의 초입이라고요.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요. 근데 종부세 관련해 갖고 가장 히트였던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 반포 자이에 사는 사람 보도인데 아예 주택 이름을 가짜로 썼죠. 가짜로 쓰고 지역이랑.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2주택이 됐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다 강남에 있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고. 그게 사례를 보면 더 재밌는 게 그분은 원래 종부세를 내던 분이라서요. 본인이 그렇게 되면 종부세를 낸다는 사실을 첫 번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은 꾼의 느낌이 나요. 주택이 하나 더 생긴 이유는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어머니를 강남 쪽에 방 3, 4개짜리로 이사를 보냅니다. 그게 보면은 이거는 꿀의 냄새가 난다. 이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모시기 싫어서 분가한 게 아니라 집안 채를 더. 네. 그래서 인별합산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돌아와서 그 보도가 있고 나서 그거를 뛰어넘는 최악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나쁜 뉴스 스페셜이에요. 뭐 나쁜 기자들 스페셜. 손혜원 의원 얘기도 그렇고요. 일단 그 전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타이타닉 아시나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저 영화에서 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저렇게 얼어 죽잖아요. 결국은 물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문제예요. 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저렇게 잭은 얼어 죽었어야만 나도 했을까요? 저 영화 보면서 이상하더라고. 네. 왜냐면 님들 다 뒤졌어요. 왜냐면 지금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얼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문짝이에요. 문짝 위에 같이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왜 저렇게 죽여야 되냐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요. 해외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이라서 한번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본 거예요. 저 문 면적을 놓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방법은요.
오른쪽 중간이에요. 몸을 포개한 것.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저게. 가장 로맨틱하네. 네. 그리고 사실 그래 네. 그 극한 상황에서는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맞습니다.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엉뚱하게 정말 간단하게요. 제가 지금 종부세 최고의 나쁜 뉴스라고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YTN 내가 뉴스입니다. 진짜 나쁜 언론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YTN이에요. 진짜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최근에 이준석이 윤석열과 이렇게 계속 갈등 관계잖아요. 네. 다른 언론사보다 그 관련한 보도가 거의 없어. 아니 굉장히 빅뉴스거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게 클릭질에도 도움 될 만한 뉴스예요. 그런 뉴스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보도가 3시간에 한 번, 4시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YTN이랑 쌍벽을 이루는 게 연합뉴스 TV요. 뭐 둘 다 그렇긴 하지. 하루 종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음. 실제로 보면은 진짜 뉴스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의도가 보인다 그럴까? 이젠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는 거 보면은요. 이거 한번 기사 보여주세요. 제목은 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 제가 2% 부자인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돈 없는 20대한테 종부세 2억 원을 부과할 수 있냐? 이 나쁜 정부 아니냐? 지금 이걸 노린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세대 주택 20채를 상속받았어요. 이 친구가 20채를. 그래서 종부세가 2억 원을 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한 채 팔면 끝나는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야 돼? 지금 딱 나오네요. 지금.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도를 해야 되냐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자, 불안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가져왔는데. 아, 자, 그런가요? 네. 다주택자 20채를 상속받은 28살 장모 씨가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음 슬라이드. 저 정도 처분하면 됩니다. 저 정도 처분하면 너끈하게 냅니다. 사실은 한 채만 처분해도 돼요. 그렇지. 2억밖에 안 되는데. 네, 이따 계산해 드릴게요. 제 왜 한 채만 처분해도 되는지.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저 20살짜리, 벌써 나왔어. 저 정도 팔면은요, BMW도 살 수 있어요. 벤츠랑. 종부세 내고, BMW랑 벤츠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다세대 주택 20채인데, 한 채만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네. 억은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따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네. 이거는 진짜 최악의 기사예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YTN, 그래 내가 싫어한다니까. 네. 얘네들 보니까 귀족화되어 있는 그런 노조나 뭐, 회사 운영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이 회사가.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하지만 투표는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생활인들이 어디서 뉴스를 접하냐 하면은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하지만 투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뉴스를 접하냐면요. 점심이나 저녁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YTN이랑 연합뉴스 TV로 뉴스를 접해요, 하루에. 근데 저런 기사들이 나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건 진짜로. 제가 진짜 황당하다. 네. 세상에 물려받고 싶은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요. 다세대 주택 20채를 물려받았어. 20채입니다. 20채 집. 저거는 그냥 종부세가 2억 원이 나온 거는요. 저 사람이요. 집이 20채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네. 물려받은 거는 상관없잖아. 네. 자, 그러면은 이 뉴스를 이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파기 시작했죠. 네. 아니, 근데, 정보가 너무 형편이었고, 제대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추측을 하는 걸 한번 같이 따라가 봐요, 우리 여러분들. 첫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채였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임대사업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희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 임대사업자는요. 등록 임대사업자냐 아니면 등록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제도 바깥에 있는 임대사업자냐가 중요한데요. 주택을 사 모으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게 돼요. 그 문재인 정부의 최일 실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세금 깎아주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임대사업자 등을 통해서 주택 문제 해결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려고 했더니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맞습니다. 속출해버렸던 거잖아요. 네, 임대사업자들은요 그 직업 특성상 주택을 여러 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임대를 해야 되니까요, 무주택자들한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을 배제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주택을 사모은 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거의 이렇게 20채나 모았으면 당연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합산 배제를 하게 되죠. 등록 임대사업자면은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죠? 상속받은 이 친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자녀한테 승계가 돼요. 그렇게 되면 합산 배제 장치에 의해서 종부세 고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친구는 종부세가 나왔어요. 실제로 보도를 보면은 종부세 고지서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아주 이밖에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20채에 대한 종부세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소거할게요. 그러면은 거의 확실한 가능성으로 두 번째예요. 이 20대가요, 상속을 받으면서 아버지 사망하고 상속을 받을 때 난 주택은 물려받는데 아버지한테 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거죠. 이거를 혐의를 높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요. 거기에 공적 기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맞죠. 아까 말한 공급 같은 맞습니다. 그런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줬던 건데 악용해버린 사례인 거지.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공급 세 가지인데 크게 공급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그리고 임대료를 일정 부분 올리지 못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그 임대 의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요. 주택을 매매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장치죠. 근데 이 원칙적으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임대사업자가 사망해서 자녀에게 상속이 됐을 때 자녀는 결정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의무적으로 승계하라고 할 수 없는 거네. 그건 위헌사항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당연히 부모 재산이니까 주택은 당연히 다 상속이 되는 건데 임대사업자를 택할 거예요? 아니면 안 택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주택을 팔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겠지. 네. 그 뭐 장부 들고 다니면서 세 받느니 네. 차라리 팔아서 네, 뭔가 맞습니다.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연령대가 있으니까. 네. 주택을 팔았으면 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그 퀴즈로 돌아오자고요. 주택 한 채 정도만 팔면은 바로 그냥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기사는 낼 수 없다는 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기자가 이 기사를 쓸 때 왜 팔 수 없는지에 대한 논리를 넣어놨을 거잖아요. 이렇게 써요. 그대로 따옴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나빠요.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장 씨에게 세금 2억 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장난해요, 지금 이거 진짜. 첫째, 아버지가 어떻게 집을 샀죠? 갭 투자. 네, 보증금을 끼고 샀죠? 아, 갭 투자들한테 보증금만 있는 조건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안 나가면은요. 그렇지. 이 무슨 그러니까 법도 몰라. 기자가 법도 몰라. 와. 그리고 기자면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20채를 그림을 그려온 이유가 있어요. 저 20채 중에 한 채도 안 팔렸다고요? 저 20채 중에 시장에 냈는데 한 채도 안 아니, 팔렸다고요? 굳이 말하자면 싸게 팔면 나가요. 맞아요. 근데 그 가격 오른 가격 그대로 쭉 더 오를까봐 가게가 갖고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기자가들이 이러는 건 좀 내가 봤을 때 너무 저질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최악의 기사입니다. 이건 진짜. 그냥 소위 레거시 미디어인데 이 정도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 기자하고 자빠졌어. YTN 나쁜 새끼들아. 지금 이 기사가 정말 얼마나 나쁜 기사인지는요. 지금 정말 모든 기사들이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걸 안 말해요. 저 그러면 갖고 있는 20채가 도대체 얼마일까 합산 금액이 그걸 계산해 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저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 대략. 공시가격으로 73억 정도 돼요. 시가로 110억에서 120억짜리 정도 돼요. 아니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나 같으면 집 하나 팔고 집이 안 팔리면요.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도 돼요. 굳이 말하자면.
110억에서 120억씩 가요. 지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그 대출을 못 갚겠으면 그 은행이 가져가면 돼. 깨끗이 끝나는 문제야. 와, 이건 기사라고 진짜 저거는 이 기사를 쓴 기자는요. 기사 타이틀 반납해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 기자 이름을 내가 방송으로 내가 깔 거야. 요 기자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어떤 기자인지. 네. 자, 어쨌든 이건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예. 진짜 너무 설명을 길게 했는데 어쨌든 어. 종부세 시즌이 돌아왔고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돌아왔다. 오케이.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연합뉴스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아요. 특히 민원연 같은 경우는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면 이 뭐랄까 할까요? 다 들어, 다 봐. 맞아. 니들 어떻게 악의적으로 보다나 다 봐. 맞아요. 나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건을 뽑아주셨어요. 네, 뽑아주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다 보고 갑시다. 간단 설명만 네, 해드리고. 네, 좋습니다. 밀경제. 네, 매일경제 첫 번째 매일경제 혼인 신고 안 하면 종부세 덜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글을 써주셨는데 제목은 이거예요. 매일경제 제목은 작년 110만에서 서울 1억 원으로 마포 임대사업자 종부세 비명. 110만 작년에 110만 원을 냈는데 종부세를 지금은 1억 원이 돼서 마포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비명을 냈다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 어떤 사례가 등장을 하냐면요. 간단합니다. 30대 중년 남성 사례예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30대. 30대다 중년 붙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청년 시대. 저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30대 중반이라고 읽었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신혼인 거예요. 신혼인데 남편이 주택이 하나 있고요. 결혼 전에. 그리고 아내가 주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2주택자가 돼가지고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내게 된다. 그래서 아이도 낳았는데 우리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그 아이를 결혼 안 한 그냥 아내 밑으로 넣었다. 이런 식의 눈물성 기사를 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류입니다. 완전 가짜뉴스예요. 왜 그런지는 종부세를 처음 설명을 하는 제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다. 인별과세다? 인별과세입니다. 네. 혼인신고 하셔도 따로따로 냅니다. 어차피 그 집의 주인은 부인 또는 남편이 다 따로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돼갖고 재산 공개할 때랑 뭐 헷갈린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완전 사귄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매일경제 기사에 난 깨알 같은 저 부제목 있잖아요. 네. 수천만 원을 어디서 차 팔지 고민. 진짜로요. 본인 사례 아닐까요? 이런 경우는 차 팔지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도하고 또 약간 배치가 되잖아요. 아까 그 배는 다세대 주택이 20채나 있었는데 네. 그 사람 아직 집도 안 팔았어. 네. 근데 그냥 종부세 내려고 차를 팔지 고민하고 있다.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나. 어쨌든 인별과세라는 거를 알아두시잖아요. 종부세를 가짜뉴스의 상당 부분을 걸러낼 수 있어요. 예. 네. 다음. 한국경제. 예. 이게 자꾸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7건을 뽑았거든요. 매일경제가 2건이고요. 한국경제가 2건, 조선일보가 2건, 동아일보가 1건이에요. 조둥종 플러스 경제지.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은 어디 안 갑니다. 예, 돌아와서 한국경제. 제목은 이겁니다. 7천만 원 종부세 갈라서면 5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죄송합니다. 국가가 이혼 강요하나. 진짜 국가가 이혼을 강요한대요. 7천만 원 종부세인데 지금 부부인데 이건 결혼을 한 상태예요. 아까랑 사례가 살짝 달라요. 이거는 둘이 부부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주택이 2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갈라서면은 5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아까 우리는 인별과세여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를 학습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좀 이상하게 한 거예요. 각각 두 채를요. 공동명의로 한 거겠죠. 추론을 하자면은. 공동명의로. 네, 50대 50, 50대 50. 우리 결혼하면은 서로 50대 50 하자 하면서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 결과 양쪽 집에 대해서 지분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2주택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둘 다,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세무사한테 문의했더니 세무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사 문장이 웃겨요. 절세 방안을 세무사한테 문의했더니 이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심하네.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핵심. 네. 집값 수억 원씩 올라왔는데 네. 거기에 종부세 내기 싫다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네.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이득은 뭐 집마다 다르겠지만 수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핵심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핵심은 1인당 인당과세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사들은요. 기사들은요. 안에 이 주택이 얼마인지 도대체 얼마에 사서 얼마에 올랐는지 가격 그리고 공시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어설픈 느낌이 들었고 네. 진흥형 조선일보. 네. 근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민원연에서 위트를 담습니다. 위트를 이렇게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한 채씩 보유한다면 공동 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혼하지 않고 각각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민원연이 소개를 해줍니다. 세무사보다 낫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조선일보. 이거는 진짜로 우리 세입자들에게도 많이 가닿는 내용인데요. 11월 26일 조선일보 일면 톱이에요. 진중원 정선우 기자. 네. 제목은 세입자의 보유세 떠넘기기 이미 시작됐다. 이게 이제 대선용인데 네. 이를테면은 야 종부세는 1.7%밖에 안 내. 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이거 종부세 이제 폭탄 맞은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전가할 거야. 맞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그냥 숫자 장난 이런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이거는 제가 그 연합뉴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 예. 이게 뭐냐면은요. 전가 논리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유세. 그러니까 지금 국토보유세도 보유세인 거잖아요.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이 그걸 세입자한테 전가할 거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당해 보여요.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경제학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죠. 처음에 제품을 생산했을 때 시제품일 때는 그게 단가가 굉장히 높죠. 처음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는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제품 상태가 끝나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비용이 낮아져 가지고서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비용이 높아지니까 임대인이 그 비용을 전가시켜서 세입자들의 임대료가 오를 거다라는 논리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논리는 경제학 논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종부세가 내려가가지고 보유세가 내려가면 임대인이요. 저 비용이 떨어졌으니까 임대료를 낮춰드리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요, 제가 문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서울대학교 이준규 경제학부의 이준규 교수님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예전에 끝낸 얘기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근데 전가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논리로는요. 근데 세입자는 뭘 경험하냐면은요. 간혹가다 이걸 경험해요.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머쓱하니까 핑계로 보유세 부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제가 보유세 강화 전략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세입자들은요. 논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것이 전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하지만 갑질에 의해서 이것을 나한테 핑계를 내면서 떠넘기는 경험들을 해요. 이번에 세금도 좀 오르고 그래서 네. 좀 올려줘야 돼. 맞습니다. 그 세입자들이 제일 싫은 게 길거리에서 임대인 만나는 거예요. 임대료 올려달라는 소리야. 그렇지. 핑계 많아요. 누가 다 당해본 거야. 네,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가서 라든가 일단 핑계가 있어야지 요구하기가 편하니까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임대인도. 근데 이게 중요한 핑계로서 자꾸 현장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갑질의 핑계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세입자들은요, 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요, 갑질을 하도 당하면서 살아가지고, 보유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이 갑질을 당할까봐 보유세 인상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 전략을 하려면은요,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실히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나아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에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전략이고요. 어쨌든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임대차 3법. 네. 2+2 4년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올려. 간단히 못 말해서. 올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종부세가 없었어도 법 내에서 최고액을 받을 사람들이야. 지금 너무 좋은 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언론들이 말하는 게 이게 마지막 설명드리려는 건데요. 임대인을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설명을 해요. 전가를 시키려면 얼마든지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존재처럼. 아니 그럴 거면은 왜 종부세가 인상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전부터 최대로 올렸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고 삐지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 임대차 3법 같은 걸 만들고 해도 그것을 막 역이용한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 네. 다만 이게 마치 그것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만약 이런 법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약탈의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빈익빈 부익부는 더 가속화됐을 거란 말이지. 맞습니다. 그 부자 편에 있는 놈들이 이걸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호도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기사라면은요, 이 논리도 타당하지 않지만 전가 논리도 전가가 된다 쳐요.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진짜 서민들을 위한다면은요, 이 보수 신문들이 전가될 수 있으니까 세입자를 위한 법률을 더 강화해라. 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 정상이죠. 이것의 원리로 돌아가면 네.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갔어. 굳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그러면 지금 진짜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그 집값 투기하지 말고 떨어뜨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답답하다 진짜.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조선일보 니들 참 적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서 마지막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하이라이트. 정말 여러분들 화날 준비하고 들으세요, 진짜. YTN 기사라든지 지금 뭐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 보면서 화 많이 나셨죠? 지금 끝을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국토보유세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부동산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보유세 대 보유세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그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 근데 그 윤석열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종부세 폭탄 없애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해. 맞습니다. 윤석열 지가 뭐라고. 다다음 주 예고인데요. 국토보유세랑 종부세를 가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요. 이건 예고 차원에서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래프 가져온 거 있거든요. KBS가 여론조사. 네,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국토보유세 신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건데 공감한다가 32.4%, 공감하지 않는다가 60.2%예요. 난 되게 이런 여론조사 열받는 게 네. 국토보유세가 뭔지 알려주지도 않아. 맞습니다. 보도를 하고 네. 국민적 여론이 성숙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언론들이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근데 그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어봐. 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생긴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봤을 때는 네. 반대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문장을 보려고 순간에 들어갔는데 아직 지금 녹화 시점엔 공개가 안 돼서 문장을 못 봤는데 신설이래요. 국토보유세 신설에 공감하냐, 신설에 공감하지 않느냐. 이거 뭐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로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또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너무 좋은 게 지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해요. 언론들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정보를 대중한테 안 전달해서 그래요. 제대로. 그러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이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실제로 이것을 다룰 때 적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연합뉴스 TV인데요. 어떤 쓰레기 언론의 그 말장난 같은 거죠. 이게 연합뉴스 TV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 뭐 시사기획창 뭐 이런 것처럼 해서 하는 프로그램, 길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28일 지난주 일요일에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하면서는 자막을 저렇게 쓰면서 설명을 해요. 재산세, 종부세에 더한 이중과세 지적이 있다면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저희 다뤘었죠? 이거 가짜죠.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대체하면서 들어오죠. 기자가 몰라. 네. 부정적인 어떤 그 표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3중으로 쌓인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서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얘기를 하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대요. 아니, 종부세 전면 재검토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집값 안정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집값 상승이랑 연결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번 돈 때문에 내는 게 종부세인데 네, 요거를 그걸 없애겠다고 하면 집값을 올리겠다는 소린데 맞습니다. 심하다 니들 진짜. 어? 지금 정도껏 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저거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와서 그렇지 영상으로 보잖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 내용은 저렇게만 하고 짧게 지나가고요. 뒤에는요 진짜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면서 아주 괜찮은 것처럼 다뤄요. 이야, 시간도 더 할애하면서. 연합뉴스 굉장히 스페셜하다 니들이 진짜. 지금 아주 연합뉴스 스페셜. 예. 연합뉴스에 이런 코너도 있었나?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요. 지금 일단 언론들 탓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선대위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들을 퍼날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거 아니에요. 집보다는 토지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잡는데 더 효과적이고 네, 거기 세금을 걷어서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혜택 보는 제도잖아요. 네,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날을 통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게요. 국토보유세 찬성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토보유 해시태그로 국토보유세 찬성 이렇게 한다든지 국토보유세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저는 찬성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 나올 때쯤이면 나왔을 것 같은데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한 카드 뉴스를 제작 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그것 좀 많이 퍼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합뉴스하고 이제 개국 10주년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란 말 자체가 단어가 용어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금이 생기냐 이런 뉘앙스여서 네, 뭐 국민 배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네. 합니다. 확실히 감각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플레임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서 이렇게 됐는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안 하죠. 오늘 방송에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부동산 그건 좀 부동산 땅이나 집 하나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참 와닿는 게 없다 진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물욕은 없어요. 굳이 뭘 무리해서 집을 사고 집값을 올리고 저같이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양심이 죄책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 집값이 오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같은 이런 마인드면 나머지는 다 피해를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임대 아파트 사는 자기 딸의 같은 반 친구를 자기네 아파트로 못 지나다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뭐 부호만 열어놔지. 맞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해놓고 여기서. 맞아요. 뭐 부동산 조금 넓은 아파트에 살면 대단한 귀족이나 되는 것처럼 물질의 노예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서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가서 이렇게 뭐랄까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우리는 집을 갖고 싶지 아예 안 갖고 싶어 이제. 집을 가지지 않아도 사람답게 주거권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죠.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넓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한테 저기 임대 아파트 친구랑 놀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쓰레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집이 넓고 깨끗하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좀 좁은 할아버지 집에 사는 그런 옛날 주택에 살아도 오순도순 모여 앉아가지고 야 친구한테 그러지 마라. 친구 때리지 마라. 친구는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 거죠. 맞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100% 좋았다. 완벽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를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부동산 정책 여러분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12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꼭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